나비가 알려주더군요. 꽃에는 독이 없으나 사람의 마음에는 독이 있다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척박하기로 소문난 산골 마을 어귀 흙먼지가 자욱하게 이는 길가에 아이들의 짓궂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친년이다. 광녀가 나타났다. 아이들은 돌멩이와 흙덩이를 던지며 소리쳤다. 그 돌팔매질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이름은 소아나이는 갓 20을 넘긴 듯 했으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허리까지 내려왔고 입고 있는 흰 무명 저고리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치맛자락은 찢겨져 허벅지가 훤히 드러날 정도였고 맨발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었다. 보통의 광인이라면 악을 쓰거나 도망쳤을 터인데 소아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해사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흙탕물이 튀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가느다란 목선과 콧날은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묘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면서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꺼려했다. 마치 그 눈을 보면 자신들의 추악한 속내가 들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소아는 아이들의 돌팔매질을 뒤로하고 장터로 향했다. 장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통, 생선 장수와 포목점 주인들의 호객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소아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국밥집 앞을 지나자 국밥집 주모가 소금을 한 줌 쥐어 뿌리며 소리쳤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미친년이 기웃거리고 있어. 썩 꺼지지 못해. 하얀 소금 알갱이가 소아의 헝클어진 머리칼 위로 눈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소아는 화를 내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진 소금 한 톨을 주워 입에 넣으며 까르르 웃었다. 짜다 짜. 세상 인심처럼 짜구나. 그녀가 툭 내뱉은 말은 헛소리 같으면서도 뼈가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코를 막고 그녀를 피했다. 개 중에는 혀를 차며 동전을 던져주는 이도 있었지만 소아는 동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장터 한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에 머물러 있었다. 세상 모든 천대와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녀는 마치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처럼 유유자적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기분 나쁘게 혹은 기이하게 만들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을 덮쳤다. 갈 곳 없는 소아는 마을 입구의 낡은 정자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찢어진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모르는 듯했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달빛이 소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낮 동안 흙먼지에 가려졌던 그녀의 이마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소아는 달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용이 여의주를 잃었으나
곧 구름을 타고 오르리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에 철없는 웃음소리와 달리 늙은 무당의 공수처럼 낮고 엄숙했다. 정자나무 위에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잠을 청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거린이었으나 달빛 아래 잠든 그녀의 자태는 마치 귀양 온 선녀가 잠시 날개를 접고 쉬는 듯한 고요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화제는 단연 어제 장터에 나타난 소아였다. 그 미친년 어제는 국밥집 앞에서 소금을 뒤집어 썼다지. 그런데 참 이상하지. 그년 자세히 뜯어보면 얼굴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아. 콧대도 오똑하고 귀 모양도 부처님 귀처럼 큼직한 것이. 에구 망측해라. 미친년한테 무슨 관상을 따져? 그냥 팔자 사나운 년이지. 아낙네들은 혀를 찼지만 마을 최고령 할머니인 박씨 노인은 빨래 방망이질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여. 겉만 보고 침 뱉지 마라. 귀인이 천한 탈을 쓰고 잠시 쉬어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 박 씨의 말에 아낙네들은 조용해졌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며 다시 빨래를 두드렸다. 소아의 운명이 비범할 것임이 암시되는 순간이었다. 점심 무렵 소아는 배가 고파 어느 기와집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먹다 남은 밥덩이와 쉬어터진 김치를 바가지에 담아내왔다. 자, 이거라도 먹고 저리 가거라. 주인어른 보시면 혼난다. 하인은 귀찮다는 듯 바가지를 바닥에 툭 내려놓았다. 소아는 밥을 허겁지겁 먹는 대신 두 손으로 공손히 바가지를 들어 올리더니 허공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는 예법 같았다. 그 손동작은 궁중에서나 볼 법한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동네 훈장이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저 손놀림은. 양반과 규수들도 익히기 힘든 법도 이거늘. 어찌 저런 광녀가. 훈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아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흑투성이 손으로 밥을 집어 먹으면서도 소아는 흘리지 않고 정갈하게 먹었다. 그녀의 몸에 배어있는 기품은 광기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다. 밥을 다 먹은 소아는 마을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큰 바위가 있었다. 소아는 바위 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였고 그들의 아기 다툼도 들리지 않았다. 소아는 팔을 벌려 바람을 맞았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춤을 추자 그녀의 이마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드러났다. 어릴 적 큰 병고를 겪었음을 짐작게 하는 상처였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우리 임금님 가신 길에 꽃잎이나 뿌려주렴. 구슬픈 멜로디는 바람을 타고 마을로 흘러내려갔다.
그 노랫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저미게 했다. 소아의 광기 속에는 잊혀진 과거와 억눌린 한이 서려 있음을 하늘만은 알고 있는 듯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한양에서 이름난 도사가 이 누추한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는 백운 도사라 불리는 인물로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는 신통력을 지녔다고 했다. 마을 입구에는 도사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곧이어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나타났다. 긴 백발과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회색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걷는 모습은 영락없는 신선이었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여 누구든 그와 눈을 마주치면 속마음을 들킬까봐 고개를 숙였다. 백운 도사는 마을 사람들의 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기운을 살피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이 마을에 기이한 서기가 서려 있구나. 용이 진흙탕에 빠져 있는 형국이야. 도사의 혼잣말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마을의 사또인 최대감은 욕심이 많고 권력욕이 강한 자였다. 도사가 왔다는 소식에 그는 하인들을 시켜 도사를 자신의 관하로 모셔오게 했다. 도사님, 제가 언제쯤 한양으로 영전하여 정승반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최대감은 비단 방석을 내어주며 물었다. 그러나 백운 도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차가운 미소만 지었다. 대감의 관상에는 재물은 넘치나 인덕이 없고 벼슬은 높으나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명을 재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담에 가까운 예언에 최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내 이놈, 감히 안전이라고 함부로 혀를 놀리느냐. 최 대감이 호통을 쳤지만 도사는 이미 지팡이를 짚고 관아 밖으로 유유히 사라진 뒤였다. 도사는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뜻만을 읽는 진짜 백이었다. 관아를 나온 백운 도사는 마을 어귀를 지나치려 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하하, 꽃비가 내린다. 꽃비가 내려 하는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사는 순간 걸음을 멈칫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사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저만치 흙더미 위에서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고 있는 소아가 보였다. 머리에는 쑥대머리 같은 꽃을 꽂고 흙투성이 옷을 입은 채였다. 마을 사람들은 또 시작이라며 혀를 찼지만 도사의 눈은 점점 커졌다. 그의 눈에 비친 소아의 주변으로 황금빛 아우라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여인은 도사가 지팡이를 꽉 쥐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천기를 뒤흔들 관상이 바로 저 진흙탕 속에 있었다. 백운 도사는 홀린 듯 소아에게 다가갔다. 그가 다가가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웅성거렸다. 도사님, 그녀는 그냥 미친년입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해코지라도 당하시면 어쩌시려고요.
동네 청년 하나가 도사를 말렸지만 도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비켜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도사는 소아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소아는 낯선 노인이 다가오자 춤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초점 없던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또렷해지며 도사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찰나의 순간 도사는 전율을 느꼈다. 흙먼지 뒤에 숨겨진 이마의 뼈대 일월각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눈썹 사이 명궁에서는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귀한 관상을 넘어선 국모가 될 상이었다. 소아는 도사를 보더니 배시시 웃으며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시든 꽃을 도사에게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거 가질래? 이쁜 건데. 그녀의 천진난만한 행동에 구경꾼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저것 봐, 도사님한테 쓰레기를 주네. 그러나 도사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경악과 환희로 일그러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아가 건넨 시든 꽃을 마치 옥새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소아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봉황의 눈복목과 용의 코용비. 지금은 굶주림과 광기에 가려져 있으나 저 여인은 훗날 만백성을 굽어 살필 귀하디 귀한 운명을 타고난 것이 틀림없었다. 도사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천한 곳에 귀한 몸이 숨어 있었구나. 내가 오늘 천기를 누설하게 생겼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꼿꼿하던 백운 도사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정막이 감돌았다. 도사는 엎드려 소아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마를 땅에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다. 소인 백운, 이제야 귀인을 뵙습니다. 누추한 곳에서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습니까? 도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소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뒷걸음질 쳤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천하의 백운 도사가 동네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미친 여자에게 절을 하다니. 이것은 마을, 아니 조선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다. 도사가 고개를 들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사님, 노망이 나신 게요? 저건 미친년입니다. 촌장이 달려와 도사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도사는 촌장의 손을 뿌리치며 호통을 쳤다. 내 이놈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들이로다. 이분은 장차 나라의 국모가 되실 분이시다.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란 말이다. 도사의 섯을 펄언 일갈에 사람들은 주춤했다. 국모라니? 왕비란 말인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도사의 기세에 눌려 소아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지 못했다. 소아는 사람들의 달라진 눈빛이 두려운 듯 몸을 떨며 도사 뒤로 숨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공포, 그것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의 본능적인 방어기제 같았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관아의 최대감 귀에 들어갔다. 뭐라? 그 미친년이 국모가 될 상이라고? 최대감은 술상을 엎으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오래전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 가문이 멸망함을 당한 세도가의 여식이 이 근방으로 도망쳤다는 첩보를 들은 적이 있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 있었던 것인가? 만약 그 아이가 맞다면, 그리고 정말 왕비가 될 운명이라면, 최대감의 머릿속에 사악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를 잡아들여 조정의 실세에게 바치고 공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것인가. 최대감은 포졸들을 불렀다. 지금 당장 그 도사와 미친년을 관아로 잡아들여라. 영모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야겠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도사는 소아의 손목을 잡았다. 아가씨, 이곳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소아는 잡힌 손을 빼내려 발버둥 쳤다. 싫어, 싫어. 밥 줘, 밥. 그녀는 여전히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놈들을 잡아라. 도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소아를 번쩍 업었다. 늙은 몸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는 바람처럼 빠르게 마을 뒷산으로 내달렸다. 으앙! 할아버지 무서워. 소아의 울음소리가 산자락에 메아리 쳤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미친 여인과 늙은 도사의 기묘한 도주극이 시작된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중,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백운 도사는 소아를 이끌고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천마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다. 포졸들의 횃불이 산 아래서 반딧불이처럼 일렁거렸지만 험준한 지형 탓에 추격 속도는 더뎠다. 헉, 헉. 아가씨,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곳만 넘으면 그들도 쉽게 쫓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도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소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소아는 맨발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더 이상 아까처럼 아파, 싫어 하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돌뿌리를 피해 날렵하게 움직였다. 마치 이 산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도사보다 앞서 길을 잡기도 했다. 도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분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인적 드문 산 중턱, 덩굴로 가려진 작은 동굴을 발견한 두 사람은 그곳으로 몸을 숨겼다.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들자마자 긴장이 풀린 소아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사는 품에서 마른 쑥과 부싯돌을 꺼내 작은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이 동굴 안을 비추자 소아의 처참한 몰골이 드러났다.
발바닥은 피투성이고 옷은 나뭇가지에 긁혀 너덜너덜했다. 도사는 묵묵히 자신의 도포 자락을 찢어 소아의 발을 감싸주려 했다. 그때 소아가 도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풀려있지 않았다. 어르신, 어찌하여 천한 저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것은 미친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도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그윽했다. 도사는 잡힌 손을 빼지 않고 정중히 물었다. 소인이 묻고 싶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제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소아는 잠시 침묵했다. 동굴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미쳐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제정신으로 살기엔 이 세상이 너무나 참혹했으니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쪽짜리 옥패가 들어 있었다. 왕실의 여인이나 정승 판서댁 규수가 아니고서야 가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다. 도사는 그 옥패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이것은 10년 전 영모로 몰려 사라진 영의정 김대감 댁의 문양이 아닙니까?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떨구었다. 날이 밝았다. 소아와 도사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전날과는 달랐다. 도사는 소아를 아가씨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고 소아 역시 도사를 의지했다. 백운 도사님이라 하셨지요. 제 아비가 생전에 도사님의 명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소아가 말했다. 도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김대감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억울한 죽음을 모르는 이가 없지요. 두 사람은 산길을 걸으며 과거의 인연과 상처를 공유했다. 도사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귀족의 기품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보았다. 그것은 도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성군의 짝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 점심때가 되어 산속 옹달샘에서 목을 축였다. 소아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흙투성이의 헝클어진 머리. 지난 10년 거울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죽은 가족들이 생각나서 소아가 쓴웃음을 지었다. 도사는 품에서 작은 나무 빗을 꺼내 건넸다. 이제는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가씨의 관상은 숨을수록 빛이 나는 법입니다. 머리를 빗으시지요.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빗을 받아 엉킨 머리를 빗어내렸다. 빗질 한 번에 흙먼지가 떨어지고 빗질 두 번에 엉킨 한이 풀리는 듯 했다. 머리를 단정히 따아내리자 그녀의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낡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태는 영락없는 양반가 규수였다. 그런데 도사님,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소아가 물었다. 도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한양이라니요? 그곳은 제게 지옥입니다.
저를 죽이려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소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도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지금 조정에는 왕세자 저하의 비를 간택하는 영이 내려졌습니다. 아가씨가 살 길은, 그리고 가문이 원한을 갚을 길은 오직 그곳뿐입니다.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역적의 딸이 세자빈 간택이라니. 그러나 도사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아가씨의 관상은 왕후의 상입니다. 운명을 믿으십시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더욱이 관아의 추격이 끈질겼다. 산을 내려와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검문 검색이 강화되어 있었다. 모든 젊은 여자는 얼굴을 확인하라.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소아는 다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흙을 얼굴에 발랐다. 광녀 연기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나룻배에 오르려는 찰나 포졸이 소아의 어깨를 낚아챘다. 2년 고개를 들어봐라. 소아는 희희 뱃놀이 간다. 물고기 밥 주러 간다. 하며 침을 흘리고 눈을 뒤집었다. 그녀의 신들린 연기에 포졸은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밀쳤다. 에이, 더러운 미친년이네. 재수없게. 썩 꺼져. 도사는 능청스럽게 죄송합니다. 나리. 제 손녀딸이 좀 모자라서 하며 굽신거렸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배 위에서 몰래 눈을 마주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강을 건너 한양 근교의 주막에 들렀다. 돈이 없는 두 사람은 주막집 일을 거들기로 했다. 도사는 손님들의 관상을 봐주며 밥값을 했고 소아는 부엌일을 도왔다. 주모는 처음엔 소아를 탐탁지 않아 했으나 소아의 칼질 솜씨와 음식간을 맞추는 능력을 보고 감탄했다. 아니, 이년아, 너 어디 대갓집 수락관에서 일했었냐?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니? 소아는 빙긋 웃으며 어머니 손맛 흉내 낸 거예요. 라고 둘러댔다. 사실 그녀의 어머니는 궁중 요리에 능했던 명문가 안방마님이었다. 소아는 잠시나마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섞여 웃을 수 있었다. 도사는 먼 발치에서 소아가 주막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백성의 삶을 아는 국모가 되겠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주막에 들른 보부상들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다. 글쎄, 이번에 최 대감이 그림자라는 살수를 고용했대. 누굴 찾는지 몰라도 걸리면 뼈도 못 추릴걸. 그림자. 조선 팔도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암살자였다. 도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최 대감이 단순히 관아의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살인청 부업자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소아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였다. 아가씨, 이곳도 위험합니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밥 한 숟가락 뜨려던 소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도망자의 삶은 밥 한 끼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한양 성곽이 보이는 인왕산 자락, 도사는 자신의 옛벗이 머물던 폐사찰로 소아를 이끌었다.
다 쓰러져가는 절이었지만 인적이 드물어 숨기에는 제격이었다. 그날 밤 도사는 소화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았다. 아가씨, 내일이면 한양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각오가 되셨습니까? 도사의 물음은 비장했다. 소아는 정화수에 비친 달을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불타던 집, 비명소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소아는 정화수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물기를 닦아내고 도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더 이상 흙먼지로 뒤덮인 미친 여자가 아니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도사님, 저는 김소아입니다. 역적의 딸이 아닌 억울하게 희생된 충신의 딸입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번에는 동정이 아닌 주군을 향한 예였다. 하지만 그들의 결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어둠 속에서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폐사찰의 기와장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지붕 위에 있었다. 도사가 본능적으로 소아의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냐? 도사의 외침에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손에는 서늘한 곡도가 들려 있었다. 최 대감이 보낸 살수 그림자였다. 냄새를 잘 맡는 늙은이로군. 쥐새끼 2마리를 잡으러 여기까지 왔다. 살수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차가웠다. 소아는 숨을 멈췄다. 진짜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 살수는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둘렀다. 도사는 지팡이로 검을 막아냈지만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는 둔탁했다. 어서 피하십시오. 도사가 외쳤다. 소아는 법당 안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낡은 법당에는 뒷문이 없었다. 도간의 든쥐 신세였다. 밖에서는 도사와 살수의 격투 소리가 들려왔다. 늙은 도사가 젊은 살수를 당해낼리 만무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도사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소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법당 구석에 있는 촛대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눈빛만은 죽음을 각오한 듯 매서웠다. 끈질긴 늙은이. 살수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도사를 발로 찼다. 도사의 지팡이는 2 동강이 나 있었다. 살수는 법당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달빛을 등진 그의 모습은 저승사자 그 자체였다. 여기 숨어 있었나, 귀한 아기씨. 살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소아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오지 마라. 내 몸에 손을 대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소아가 소리쳤지만
살수는 코웃음을 쳤다. 천벌, 돈이 곧 하늘인 세상이다. 그가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소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칼날이 내려오던 찰나 피육 마이너스 하는 파열음과 함께 무언가가 날아와 살수의 팔에 꽂혔다. 화살이었다. 크악! 살수가 검을 떨어뜨리며 주춤했다. 법당 문 밖 어둠 속에서 횃불들이 켜졌다. 멈추어라. 어명이시다. 우렁찬 목소리가 폐사차를 울렸다. 금군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갓을 쓴 젊은 사내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위험 있는 자태. 그는 변복을 하고 자맹을 낳은 왕세자 이율이었다. 도사가 한양으로 오기 전 미리 서찰을 보내두었던 최후의 수가 통한 것이다. 살수는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지붕 위로 사라졌다. 연기가 거치고 세자가 소아 앞으로 걸어왔다. 소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세자와 소아,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다. 세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소아는 궁궐의 별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백운 도사는 살수의 칼에 입은 부상이 깊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소아 홀로 남겨졌다. 궁궐 안에는 이미 세자가 미친 여자를 데려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간택령에 참여한 명문가 교수들은 소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어머, 냄새나. 천한 것이 어디 감히 우리 틈에 끼어. 비단옷을 입은 교수들이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다. 소아는 깨끗한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친년으로 보일 뿐이었다. 최 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비마마를 찾아가 고했다. 마마, 저 여인은 역적의 딸일 뿐 아니라 정신이 온전치 못한 광녀이옵니다. 당장 쫓아내셔야 합니다. 대비는 소아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대비전으로 불려간 소아. 웅장한 궁궐의 위압감에 숨이 막힐 듯했다. 대비는 차가운 눈으로 소아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도사가 점찍은 아이냐? 겉모습은 멀쩡하나 속은 알 수 없는 법. 내 눈앞에서 증명해 보아라.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대비는 일부러 바닥에 뜨거운 찬물을 쏟았다. 그 찬물을 핥아라. 미친 개라면 핥을 것이고 사람이라면 거부할 테지. 잔인한 시험이었다. 학으면 짐승이 되고 거부하면 대비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되었다. 최 대감은 옆에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아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소아는 천천히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찬물을 핥는 대신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찬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동작은 우아하고 절도 있었다. 닦아낸 손수건을 다시 품에 넣으며 소아가 입을 열었다. 마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며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나 그 자국은 지울 수 있습니다. 소인은 짐승이 아니기에 핥지 않았고 마마의 어수가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워 닦아내었습니다. 그녀의 현명한 대답에 대비의 눈썹이 꿈틀했다.
미친 광녀의 대답이라기엔 너무나 지혜로웠다. 최 대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의심을 완전히 거두기엔 부족했다. 그날 밤 소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혜로 위기는 넘겼으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달을 보았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10년간 광녀로 살며 잊고 지냈던 두려움이 밀려왔다. 차라리 미친 척하며 살던 때가 마음은 편했는지도 모른다. 왕후의 자리는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도사의 말이 떠올랐다. 아가씨의 관상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소아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마의 흉터, 거칠어진 손.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훈장이었다. 다음 날 최종 간택 심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최 대감은 마지막 계략을 꾸몄다. 소아의 탕약에 몰래 환각제를 넣은 것이다. 심사장에서 발작을 일으키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소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궁녀가 가져온 탕약을 마시려 했다. 그릇이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아온 나비 한 마리가 그릇 가장자리에 앉았다. 소아는 멈칫했다. 나비는 날개를 파르르 떨더니 탕약 위로 툭 떨어져 죽었다. 독이었다. 소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10년 전 가족들이 몰살당하던 날 보았던 그 독살의 징조였다. 그녀는 탕약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한다.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소아는 탕약을 마시지 않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심사장 입구에서 최 대감과 마주쳤다. 최 대감은 소아가 멀쩡한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소아는 최 대감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대감, 나비가 알려주더군요. 꽃에는 독이 없으나 사람의 마음에는 독이 있다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최 대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소아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진검승부였다. 삼간택의 자리에 3명의 후보가 섰다. 좌의정의 딸, 우의정의 조카, 그리고 소아. 주제는 백성을 위한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 다른 후보들은 비단과 황금을 답했다. 소아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흙 묻은 벼 이삭 하나를 꺼냈다. 장내가 술렁였다. 이것이 무엇이냐? 왕이 물었다. 전하, 이것은 제가 광녀로 떠돌 때 배고픔을 달래주던 벼 이삭입니다. 백성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는 밥 한 끼입니다. 배고픔을 아는 어미만이 자식의 굶주림을 달랠 수 있듯 백성의 고단함을 아는 왕후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답변에 왕과 세자, 그리고 대비마마까지 숙연해졌다.
화려한 언변이 아닌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답이었다. 그때 최 대감이 발악하듯 앞으로 나섰다. 전하, 속지 마시옵소서. 저 여인은 10년 전 영모를 꾀한 김역적의 딸입니다. 어찌 죄인의 딸을 국모로 삼으려 하십니까? 장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역적의 딸이라니?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백운 도사가 들어왔다. 죽은 줄 알았던 도사의 등장에 최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도사는 피 묻은 상소문을 왕에게 올렸다. 전하, 여기 1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영모를 꾸민 것은 김대감이 아니라 바로 저 최 대감입니다. 왕이 상소문을 읽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안에는 최 대감이 조작한 문서들과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은 대노하여 상소문을 최 대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내 이놈, 감히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충신을 죽였단 말이냐. 왕의 호통에 금군들이 들이닥쳐 최 대감을 포박했다. 전하, 억울합니다. 저 도사와 미친년이 꾸민 짓입니다. 최 대감은 끌려나가면서도 발악했다. 소아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1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화의 눈물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소아는 정식으로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혼례식이 열리는 날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다. 소아는 붉은 화롯을 입고 화려한 족두리를 썼다. 흑투성이었던 얼굴에는 연지곤지가 찍혔다. 그녀가 대례식을 위해 걸어 나오자 구름같이 모여든 백성들이 환호했다. 와, 저분이 그 광녀였다고? 아니야, 하늘이 내린 국모셔. 소아는 가마에 오르기 전 백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왕실 법도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이곳까지 이끈 것은 왕실의 권위가 아니라 길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의 정과 도사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혼례를 마친 밤 소아는 백운 도사의 처소를 찾았다. 도사는 기력이 쇠하여 누워 있었다. 도사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아가 도사의 손을 잡았다. 도사는 힘겹게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빈궁마마, 이제 제 소임은 다했습니다. 마마의 관상은 이제 천하를 품을 태평성대의 상입니다. 도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는 평생을 바쳐 찾은 주군을 완성시키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소아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도사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마지막 온기를 느꼈다. 늙은 도사의 희생이 한 송이 꽃을 피워낸 것이다. 세월이 흘러 소아는 중전이 되었다. 그녀는 매년 흉년이 들 때마다 직접 쌀을 풀어 백성을 구제했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신문고를 자주 울리게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군의 어머니라 칭송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중전 소아는 궐 밖으로 행차하여
예전 그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 섰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잠들었던 그곳. 이제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왕과 아이들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비단 치마를 흔들었다. 소아는 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예전 광려 시절의 순박함과 국모의 인자함을 모두 담고 있었다. 보이시나요, 도사님?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소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마을 어귀에는 백운 도사와 미친 왕비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다. 아이들은 더 이상 미친 사람을 보고 돌을 던지지 않았다. 혹시 저 사람도 나중에 왕비가 될지 몰라.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은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다. 해질녘 늙은 이야기꾼이 아이들에게 소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묻는다. 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이들이 안 돼요. 하고 소리치며 까르르 웃는다. 사람의 귀천은 입은 옷이 아니라 그 마음의 향기에 달려있는 법.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나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았던 백운 도사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소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